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원로 배우인 신영균 전 의원이 사유지를 기부했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전직 대통령 아들 4명과 한화갑 전 의원 등 4.19 혁명의 주역들도 참여했습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경북 칠곡에 북한군의 남침을 격퇴한 미군 사령관 고 워커 장군의 흉상이 세워집니다. 그의 이름을 딴 워커힐 호텔의 설립 비화,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친일파 낙인을 삭제하기로 한 고 백선엽 장군의 얘기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 성금을 모금해서 이 기념관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서거 58년 만에 비로소 기념관 건립의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대통령가사의 초청을 받아 개인 자격으로 내한한 전 미국 하원 의원이며 냉전 친미 전략협회 의장인 암스트롱 씨가 달 공보실장의 안내로 8월 10일 경무대 관저로 이 대통령가사를 예방하고 환담했는데, 지난 6월 28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던 4.19의 주역들, 특히 당시에 서울대 외교학과 학생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도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뿌리, 나라의 그 출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그 대한민국의 뿌리를 조명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그런데 그동안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하나 없었다고 하는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 모두가 다 정말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됐겠는가라고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반성적으로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늦게나마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그야말로 범정파적으로 구성된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을 텐데 네. 그 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부정선거를 해서 4.19 시민혁명을 촉발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4.19 시민혁명의 주역들이 얼마 전에는 국립현충원에 이승만 그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건국 그 기념관 건립위원회에도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일종의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이 4명이 다 건국 건립추진위원회에 명단을 올렸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를 넘어서 이른바 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전 국민적인 이제 추진으로 이렇게 지금 흐름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뒤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4.19 세대들의 참여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서도
말씀을 했듯이 진영을 초월한 이 4.19 주역 50여 명이 이미 지난 3월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를 합동으로 참배한 일도 의미가 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지금 이제 서거한 지 58년이나 됐으니까요. 이제는 좀 객관화시켜서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그 아주 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소평이 집권을 하고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 정말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친 이런 피해를 보면서 등소평 때는 그 중국 사람들도 다 모택동을 격화했거든요. 그때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때 등소평이 뭐라 그랬냐면 07과사입니다.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 예. 모택동 주석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의 공이 7은 된다. 네. 과가 3이라면 공이 7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려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공구 과일 정도로 평가할 만한 그 역사의 거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왕에 늦게 시작했으니 이제 특정 정파가 그 건립을 추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전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대로 된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시지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화합과 통합의 건립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전직 대통령의 아들 4명이 이 추진위에 고문을 맡기로 한 것. 이것도 의미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네. 박지만 이지 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아니겠습니까? 네. 노재헌 씨,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인데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고 김현철 씨, 김홍업 씨까지. 자, 이 의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박지만 회장의 참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요. 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월 19일에 4.19 혁명을 겪고 그리고 4월 26일 날 하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해화동에 있는 이화장이라는 사저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로 갔죠. 가서 한 2달 이제 그냥 정양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나이가 80 중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 미국의 하와이였거든요.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그 지인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을 텐데 건강도 안 좋을 텐데 좀 네네. 와서 휴양 좀 하고 가시오. 해서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역사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니까 마치 4.19 혁명으로 쫓겨나서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야해서 시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화장으로 갔고 사저로 갑니다. 이화장으로 가서 한 2달 있다가 이제 하와이로 이제 그야말로 휴양차 갔는데 당연히 조금 쉬고 돌아올 생각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하와이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길이 됐어요. 그래서 1965년 7월 19일 결국 하와이에서 서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고 거기서 이제 병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노환이니까 90세입니다. 그렇죠. 7월 19일이니까 이제 며칠 후면은 7월 19일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거한 이후에 이제 그 시신이 이제 연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년 동안 왜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왜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했을까? 저는 여기에 박정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19 혁명 직후에 혼란기가 있었고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이제 민정이양 선거를 통해서 막 정부를 수립하는 아주 정말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그 고국으로 모시는 한국시키는 게.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늦춰지고 그래서 결국은 귀국하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빚이 박정희 대통령 내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추진위원으로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역사적 화해라 그럴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세기를 뛰어넘은 어떤 화해의 모습으로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또 시각으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기념관이 그의 생가인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이라는 곳에는 물론이고 그의 이름을 딴 잘 아시는 수도 워싱턴 DC 등 미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데 여태껏 우리 건국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관조차 없었던 이유, 결정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을 점령했던 김일성 세력, 그리고 당시 그 대한민국에서도 절반 가까운 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박헌영의 남노당 세력과 전면적인 이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이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선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헌법을 만들어야 그 헌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려면 헌법을 만들 의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48년에 5월 10일 단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김일성 세력과 박헌영 남노당 세력은 이 1948년 5월 10일 있었던 이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 투쟁도 벌이고 무장 반란도 벌이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건국되고 나서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 집단이 전면 무력 남침해서 척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6.25죠. 이걸 또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막아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때문에 척화를 못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김일성 집단과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김구 선생 계열도 단선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승만 세력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인정하지 않아 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후에 여러 그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건국 대통령을 우리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처럼 이렇게 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기념관 건립을 통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면 네. 이것은 왜곡되고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현대사,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의 건국의 역사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념관 건립 하나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바로 이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룬 많은 업적들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시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변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 초안은 이미 지난 8월 서울에서 서명되었던 것이나 이번에 미 국무성에서 한미 양국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정식 조약에 조인한 것입니다. First of all, express the unbounded appreciation. 미 국무장관의 환영회에 이어서 이 대통령각께서는 미국의 여러 친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부통령 닉슨 씨 부처, 미 국무장관 덜레스 씨,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네, 아이젠하워, 덜레스, 프란체스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다시 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으로 시작해서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같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수학을 했고 박사 학위도 취득했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치밀한 전략의 산물이라는 역사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화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지금의 휴전선에서
정전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통일은 우리의 과제인데 차제에 북진 통일하자. 이걸 끝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미국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 쪽으로 향해 갔고 이걸 반대할 다른 방법이 없자 심지어 그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방공포로들까지 2만여 명을 전격적으로 석방할 정도로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휴전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휴전 협정에 사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마지막 행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휴전 협정의 조인은 미 유엔 사령관,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끝까지 통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전략적으로 뭘 제기했냐면 좀 좋다. 그러면 한미동맹, 군사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내가 안심하고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한 상호 방위 조약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이 언제 우리 도와줄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와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승만한테 우리가 당한 거다. 엮였다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썼죠. 당시에 미국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 해줬냐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드리면 뭐 바로 네. 개입하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까지 연일 쏘아대는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도 네. 우리가 군사비를 우리 예산에 그렇게 큰 비중을 부담하지 않고도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고 또 그에 근거한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라고 하는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없었다면 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독자적으로 부담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매우 현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자막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고 처칠은 면도하다가 이 얼굴을 베었다는 그런 전격적인 그 일화가 있는 작품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 얘기 좀 해보죠. 재선 의원 출신인 신영균 회장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 4,000평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부지로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신영균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과 황해도 고향이 같은 고향 출신일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잘 클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고요. 고향 대선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청해서 직접 만나뵌 적도 있고요. 네. 그런데 마침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좀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 낚시를 즐겼던 이 고덕동 땅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 4,000평을 기부하겠다고 한 것이지 그냥 뭐 아무 인연도 없는데 뜬금없이 내놓은 건 아니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말씀만 더 첨언하고 싶은데. 네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저런 협상이나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평전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요. 네. 정리된 평전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뭐 거의 천재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혁운동에 동참해서 정치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받거든요. 그렇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었죠. 예,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을 집필합니다. 직접 사전을 쓴 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 A에서 F까지만 하다가 중단됐는데. 감옥에서 만들었죠. 예, 그러다가 개혁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사형에 처지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빼내서 미국으로 보내거든요. 네. 미국 독립운동을 시키러. 미국에 가서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게 네네. 한국인 최초의 미국 박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독학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도 우드로 윌슨 자기 스승인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하고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역량과 리더십이 미국 군대, 미국 사령관 또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네. 이런 조약을 이끌어내는데도 힘이 됐다고 하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네. 이 기부자인 신영균 회장,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대종상 초대 나무주연상을 받은 분이 바로 이 분이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치과 의사를 했던 이력도 있고요. 재선 의원을 지낸 또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제가 국민학교 때 신영균 회장 주연한 빨간 마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야, 유명한 한국 영화의 뭐 전설이죠. 예, 당대 64년도 작품. 예, 당대 2명의 유명한 나무 주연 배우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신영균, 한 사람이 신성일이었습니다. 약간 신성일 씨가 그렇죠. 약간 몇 살 아래입니다. 후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는 신영균 그러면 존 웨인이 떠오르고요. 네. 신성일 그러면 아랑드론이 떠오르요. 네. 아, 그 두 배우가 비교가 생전에도 됐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초기 영화사를 장식했던 네. 두 주역 중에 한 분이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저런 좋은 일에 쾌척하는 걸 보고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지난 6월 30일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사장으로 추대된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네. 이분은 지금도 백선엽 장군님을 6.25 전쟁에서 최고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인의 표본이자 우리 시대 제복을 입은 영웅이십니다. 네, 두 영웅이 영웅을 추대한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어 지난 7월 5일에 4.2m 높이의 백선엽 장군 동상이 73년 만에 경북 칠곡에 세워졌습니다. 자, 이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지로 유명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동상도 다부동 전적지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백선엽 장군의 따님 장녀 백남이 여사, 네네. 이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김관진 장군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김관진 장군이 직접 맡게 된 거고요. 저 동상은 360도 회전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왜 그렇죠? 360도 전체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 이 나라를. 전체를 지키겠다는 네. 겁니다. 물론 서 있는 전체 모습은 낙동강 북쪽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전에, 네네. 직전에 더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게부대원 위령비 제막식입니다. A 특공대라고 불리는. 예, 그렇습니다. 네. A 프레임 특공대. 그러니까 지게가 A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근데 저거는 백선엽 장군의 유언을 따른 거거든요. 네. 백선엽 장군이 지게부대원이 없었다면 다부동 내가 지키지 못했다. 지게부대원에 대한 그 위령이나 추모 없이 내 동상 먼저 세우지 마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남이 여사가 지게부대원의 유령비를 먼저 그 자비로 제작을 해서 사비를 한 1,400만 원 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렇게 해서 위령비를 그 약간 높은 언덕에 먼저 세웠어요. 오전 11시쯤에 이 그 위령비를 제막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백선엽 장군 동상이 건립됐는데 거기 가서 오후 2시에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선엽 장군을 볼 때는 늘 그 지게부대원, 이게 하루에 한 50명씩 수백여 명이 거기서 전사한 걸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총 2,800명이 전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고 그야말로 군복도 입지 못하고 했답니다. 네네. 그냥 그 삼배 바지 차림으로 지게를 410kg, 50kg 되는 이 지게에 포탄,
그다음에 쌀,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고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많이 북한이 쏘아대는 포탄에 그냥 흔적 없이 쓰러지고 네. 했던 그 지게부대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미군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게부대가 없었다면 미군이 10만 명은 더 필요했을 것이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한편 정부는 백선엽 장군이 안장된 국가유공자 12명의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뭐 법령 고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요. 피우진 보훈처장 당시에는 시절에 처장이죠. 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이런 개정 없이 그냥 임의로 국가보훈처가 안장 기록에 친일 행위 이런 식으로 그냥 기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친일파 딱지가 이제 붙어 있는데 우선 객관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 조사는 그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네.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별도로 보훈처가 임의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보훈부 현재 박민식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법령 근거도 없이 저렇게 했다면 그러면 내 임의로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국가보훈부 자체적으로 이 안장 기록을 삭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12분이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팩트가 확실하지 않은데 12분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그런 문구가 찍혀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에는 뭐 초대 연세대 총장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백낙준 총장도 거기 써 있고요. 또 이용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전 국방부 장관,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 이런 분들이 친일파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친일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후에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고 또 그 사전에 그 유족들이라든지 가족들한테 대한 어떤 이 통보도 없이 자, 일방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이제 12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습니다. 미군정 국방경비대에 있었던 김백일 장군, 또 네. 김석범 해병대 사령관 이런 네. 분들에게 뚜렷한 아직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 안 끝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분이 바로 초대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총장인데 문경호 장관까지 지난 분인데 네. 이제 친일 행위자라고 지금 낙인이 찍혔던 거죠. 네. 사진은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김홍준 장군. 네. 네. 예, 저런 분들의 그 유족들이 받았을 그 심적 고통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았습니까? 자, 백선엽 장군도 네.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친일파 꼬리가 붙은 거죠. 그래서 당장 국가보훈부에서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붙인 꼬리표는 우선 떼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때 그 피우진 처장이 꼬리표를 붙여놓으니까 네.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친일파를 어떻게 국립현충원에 모시냐? 그렇죠. 그거 하면서 이제 현충원에 들어가는 길을 막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안장이 됐어요. 백선엽 장군 경우에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데 그것도 유언에 따른 겁니다. 전우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해서 동작동이 아니라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셨는데 네. 그리고 나니까 파내자고 하는 법을 또 발의를 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그걸 파묘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묘법.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국민적 합의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을 갖고 밀어붙인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도매금으로 넘어가 마치 일종의 메카시즘 이 수법처럼 이종찬 장군은 그 광복회장과 이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분이죠. 네. 동명이인입니다. 자, 네. 이런 폄훼와 낙인 찍기가 바로 잡힌다. 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성국 박사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6.25 최대 격전지, 앞서도 말씀드린 다부동 전적지로 유명한 경북 칠곡에 6.25의 전쟁 영웅 워커전 미군 사령관의 흉상이 세워집니다.
한 중학생의 요청과 편지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들판의 불길로 번진 격이죠.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병력, 군장비, 군수품이 들어왔다.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은 워커 중장이었다. (8월에) 접어들어 한반도의 95%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북 70 얘기 오늘 또 하게 되는데 6.25의 전쟁 영웅 가운데 한 분, 워커 장군의 흉상이 세워집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건 한 중학생의 편지 때문이었다죠? 네, 그 학생의 이름은 김동준 군입니다. 경북 칠곡의 장곡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이 학생이 숙제를 하면서 학교 숙제를 하면서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여기서 사수하지 못하고 밀려나면 수천 명의 전우가 죽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스탠드 오 다이죠. 예, 네. 그 워커 장군의 정말 특징적인 그 말이 스탠드 올 다이,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런 표현인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 워커 장군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뭐 영화도 나왔고 인천에 동상도 있고 예, 동상도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워커 장군은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분이 어떤 공로를 세우셨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칠곡군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동료들도 이 워커 장군을 좀 잘 알게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칠곡군이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이 칠곡군 이곳이 바로 워커 장군이 방어했던 낙동강 방어선, 영어로는 워커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곳에 워커 장군의 흉상을 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활발한 이제 모금 활동이 이어지게 됐고 미스 코리아 칠곡군 출신들도 이 남학생의 뜻을 적극 응원하고 나섰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 남학생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너무나 벅찬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칠곡군 자체에서 1,000원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000원씩으로 시작해서. 1,000원씩 모금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민원에 대해서 미스 코리아 경북진도 이 모금에 동참을 했고요. 워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나 군무원들도 동참을 하겠다. 캠프 워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동참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움직임이 좀 칠곡군 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워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군복무 때 캠프 워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1980년에 제작된 문화영화 한국전쟁에서는 워커 장군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워커 장군이 6.25 때 활동했던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죠. 8월에 접어들어 한반도의 95%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대구 북방 낙동강 방어선을 주축으로 약 보름 동안 피야간에 일대 혈전을 벌였다. 국개군은 외관지구 낙동강도 넘었다. 그리고 대구 근처 파부동까지 밀고 내려와 대구를 집중 공격해왔다. 부산, 매일같이 병력, 군장비, 군수품이 들어왔다.
당시의 미 8군 사령관은 워커 중장이었다. 네, 워커 장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면 잘 아실 텐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오마하 해변 전투가 나오죠. 그 전투에도 참여를 했던 분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단했던 장군이었죠? 그렇습니다. 워커 장군은 1889년생입니다. 그리고 미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죠. 이 워커 장군은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지키겠다. 다시 말해 워커 장군은 1,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1950년 7월 메가더 국동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서 이 워커 장군이 초대 미 8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6.25 전쟁 3년 1개월 기간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임명이 되고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에 의해서 남침이 되고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 한 달여 만에 우리 국토의 90%를 김일성이가 다 점령을 합니다. 이제 워커라인, 낙동강 방어선을 뚫리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기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구에 있었던 정부를 제주도 또는 제3국으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보셨듯이 워커 장군은 나는 한반도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가지고 정말 스탠드 or die 다니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여길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많은 인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한국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사실 그때 당시 이 9월 중순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기 때문에 네.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군의 주력을 낙동강에 묶어놨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고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수호한 1등 공신이 바로 워커 장군이다라고 하는 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설명을 들으셨고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6.25 참전용사들 후손을 만나서 오찬을 했었죠. 바로 이 자리에 워커 장군의 후손을 초청한 겁니다.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던 4월 25일 모습인데요. 노병들과 후손들을 직접 초청을 했죠. 휠체어에 앉은 노병들, 겨우 일어선 또 백발이 성성한 노병, 참전용사와 악수하고 좀 다정하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많은 참전용사들이 참 굉장히 감격스러워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미국 방문 이 첫 일정으로 노병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노병들을 찾았고 그리고 내외 기념년.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의 헌신과 우정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이런 의미가 중요한 분인 만큼 우리나라 곳곳에는 그 워커 장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군 부대 이름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호텔에도 붙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워커힐 호텔 하면 웬만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유명하잖아요. 광나루 이 언덕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워커힐 호텔과 함께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에 가면 캠프 험프리스라고 새롭게 지어진 넓은 주한미군 시설이 있어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죠. 그렇습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것을 공중으로 지나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발할 정도로 이 캠프 험프리스에 보면 이 워커 장군의 3m 높이의 워커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도봉구에 가면 워커 장군의 전사지 그 위치에 기념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주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기념 표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워커힐 호텔의 경우에는 과거 워커 장군의 후손들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해주는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워커힐 호텔에 가면 워커 장군의 기념비뿐만이 아니라 워커 장군을 기념할 수 있는 여러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6.25 66주년 2016년이죠. 가족들을 초청을 했고 정말 감사 인사를 올렸고 이분들도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인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워커 호텔이 올해로 개관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자, 개관식 때는 어땠는지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명승 고적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과 주한 유엔군의 휴식처가 될 동양굴지의 관광센터 워커힐이 지난 4월 8일 드디어 개관되었습니다. 이 워커힐은 6.25 동란 때 전사한 워커 장군의 공적을 길이 간직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 그리고 이 개관식에는 워커 장군의 아들 워커 소령도 참석해서 여기에 가설된 국제 전화로 미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워커힐의 개관을 알리는 전화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워커힐에서는 연간 3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개관하는 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화로운 쇼가 벌어져 여러 외국 손님들의 갈채를 받았고 세계적인 트럼펫터 루이 암스트롱이 출연해서 만장의 손님들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전설인 루이 암스트롱이 왔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워커힐 호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명으로 세워졌죠? 예, 김종필 전 총리 이분이 1961년 다시 말하면 5.16 직후였죠.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좌했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었고 정보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주한미국 대사,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멜로이 사령관을 만났어요. 근데 멜로이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유락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주한미군 장병들 한 3만 명이 1년에 휴가를 가는데 네. 유락시설이 없어서 일본으로 간다. 그 3만 명이 일본에 가서 돈을 뿌리는데 거기서 달러를 쓰는데 네, 그거를 차라리 한국에 그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 또 한 가지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일본을 휴가를 가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그 병력들이 적시에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 김종필 씨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를 했고 박 대통령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지시로 이 워커힐 호텔을 세우게 됩니다. 네. 1962년에 준공을 하고 63년에 이제 개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의 워커힐 호텔은 SK그룹의 산하에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 정부가 국영 호텔들을 매각했기 때문이라는데 왜 팔았죠 그때? 예, 이 국영 호텔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영 호텔이 적자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럼 호텔 민영화하자. 그렇게 해서 이 적자 문제도 해결을 하고 동시에 호텔 관광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호텔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빈관, 장충동에 있는 영빈관으로 쓰던 그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은 삼성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라 호텔이 됐죠.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시내 가장 높은 건물이 반도 호텔이었어요. 그 반도 호텔은 롯데로 매각을 해서 지금 을지로 입구에 롯데 호텔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 워커힐을 SK로, 다시 말하면 과거 SK의 전신인 성경직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 역사가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당시에는 선경이라고 불렸죠. SK그룹이. 이 워커힐 호텔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배려 때문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직물의 그 회장이 최종권이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의 형이죠. 형님이죠. 예. 최종권 그 회장이 이병이라고 하는 국회의원과 가까웠고요. 그런 일련의 인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성경직물, 적자에 시달리는 성경직물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그 기회로 해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최종권 회장이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과 사돈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호텔 매각 과정에서 사실은 워커힐은 한진그룹으로 넘어갈까 하는 이 계획이었었는데 당시에 이 최종권 회장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실제 이후락 정보부장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성사가 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따고 본인의 지시로 이렇게 특별히 세운 호텔이라서 그런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꾸준히 이 호텔을 드나들었었고요.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또 본인도 이 호텔에는 애착이 아주 컸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최종권 회장의 아들이죠. 그 회고, 최순현 회장이 그 회고를 보면 아버지가 그 워커힐 호텔을 인수하고 나서 정말 대단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워커힐에 자주 방문을 하고 그곳에 있었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워커힐 호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했고 그걸 통해서 정말 호텔 산업,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버지의 바람이 그 아들에게도 전해졌고 또 그 동생 집안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이 SK그룹의 일가의 워커힐 사랑은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워커힐 호텔 지금은 민간 호텔이긴 하지만 워커 장군도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 지금 호텔 부지 안에도 그 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실 때마다 6.25와 워커 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여러분을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